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상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예,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골프 발언도 그렇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또 국토부 협박 발언 이 부분이 1심과 이제 다른 판단을 2심에서 내린 겁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제의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자세하게 보게 하려고 확대한 사진을 조작한 사진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부분, 좀처럼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협박받았다라는 부분도 협박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25명에 가까운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협박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 나 홀로 협박을 받았다. 그런데 그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2020년도에도 그 이재명 대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소극적 거짓말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다. 그리고 의견이나 과장성 거짓말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지 항소심 재판부에서 한번 추가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완전히 사문화됐다, 죽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이제 거짓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흑색 선전과 비방이 난무하는 그러한 선거가 초래될 것이다.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심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다시 항소심 판결이 뒤집혀지는 그러한 정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무죄로 인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조작이라고 말한 부분은 사실 확대였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국토부와 관련해서도 증인들이 다 협박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만 수용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사법부가 바로잡았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아마 선거를 치러본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특히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 선거법 내용 가운데 허위 등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일종의 발언까지 포함시켜서 정치인의 발언을 사법적 잣대를 통해 가지고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낙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수사를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8개 사건 12개 혐의를 가지고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낙선한, 그러니까 대통령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정치인을 이렇게까지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장동 수사에서 시작된 수사가 지금 4개 재판까지 오는 가운데 별건에 별건에 별건, 그것도 모자라서 그 정치인의 배우자까지 선거법 혐의로 10만 4천 원 썼다고 해서 식사대를 냈다고 해서 기소를 하는 기상천외한 기소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법부가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이 선거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회도 하고 발언을 하거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다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짓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인의 표현이 부정확했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검찰이 기소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선거 공간에서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법원 판결은요. 아무리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하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여야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사필 규정 판결이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권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그런 반응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번 판결을 보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 특정 대목만을 들여다보았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왜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협박 발언으로 용도가 상향됐다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발언의 특정 대목만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렸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 상황,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상당한 사회적 지탄이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정치적 공경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문기 처장이 유명을 달리했고,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 얘기인즉 무슨 얘기냐? 대장동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4단계나 용도 상향된 엽기적인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사실은 용도 상향 공문서에 서명을 한 게 2015년 4월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전인 2015년 1월 달에 김인섭 대표가 당시 시행사인 아시아 디벨로퍼사에 영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김인섭이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부터 일사천리로 용도 변경 작업이 진행됐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용도 변경 공문서에 이재명 대표가 서명을 했다. 자, 이 얘기인즉 백현동 개발 비리의 핵심 주범인 김인섭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상향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 점이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야 반응 관련해서 일단 정치권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해주시면서 지금 관련 쟁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여당에 대한 입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당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에 대한 해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죽일 때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한 명만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그렇게 많이 매달렸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무죄 선고 나니까 사실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선거 전략이나 정치적인 어떤 대응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됐다고 공격하는 것, 그 외에 달리 다른 전략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밝혔던 것처럼 또 김건희 여사도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게 마치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되고 국정 운영의 실패도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됐고 지금 계엄도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책임이 필요를 하거나 또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들을 추진해 왔다는 거죠. 근데 어제 선거법 무죄 판결을 통해서 다음 대선 때까지 다른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마땅히 전략이 없는 게 지금 여당의 반응으로 노출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심 선고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라 이렇게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과 나오니까 우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여권의 잠룡 대권 주자라고 하는 인사들도 계속 정치적 공격을 한다거나 또 예의 이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지만 과거 지금 인권법 학회에 속해 있었다가는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다거나 그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한테 또 요구합니다. 헌재 재판 승복하라고 선언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태도를 이런 식으로 가져나가면 나중에 가서 그러면 헌재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 보일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뭐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기보다는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해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 받아들이겠다 얘기도 하는 것처럼 산불 진화나 국민 민생 돌보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의 입장은 즉각 상고하겠다라는 건데 검찰에서는 항소심의 위법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제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장을 변경하라 네. 이렇게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얘기인즉 검찰의 공소 내용이 이제 애매모호하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특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점이 이제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대목이고 그래도 검찰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공소장을 변경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결국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로서는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기회, 즉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 공표죄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달 이내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검찰로서도 이제 마지막 공소 제기를 유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이제 다 해나갈 그럴 지금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심, 2심은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지만 대법원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제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하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기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좀 쉽지 않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이미 1, 2심에서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백현동 말씀도 하셨지만 예. 국토부가 성남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까지 옮겨가면서 이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공공기관 이전 빨리 해야 되고 용도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 공문을 3차례 보냈다는 게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일선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때 그거는 협박이라고 표현한 건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크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생각되고요. 검찰은 아마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 입증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제 시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안 가지고 기소한다고 하면 앞으로 정치인들이 다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 조직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심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최대한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만 그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앞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 대목. 네. 이 대목은 도저히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마 검찰로서도 이 부분에 이제 앞으로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나 싶은데요. 협박받았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박을 했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25명에 이르는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조사를 했지만 재판정에서 그 누구도 협박을 했다, 협박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의견의 영역이라는 걸 그 강조했더라고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릴게요. 예. 협박을 했느냐, 협박을 받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의 영역이지 개인 의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을 검찰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런 식의 논리라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협박받았다라는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본다? 자, 그러면 협박한 사람은 협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협박받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협박받았어 하면 그러면 협박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지 의견 표명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용도 상향한 부분도 국토부에서 그 어떤 관계자도 4단계 용도 상향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4단계 용도 상향은 정말 엽기적인, 우리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4단계 용도 상향을 한 사례는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토부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요구한 주체가 아니다. 4단계 용도 상향을 요구한 주체는 김인섭 씨고,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의 2006년도 성남시장 후보 당시 선대 본부장이었다. 따라서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4단계 용도 상향됐다라는 점을 검찰이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꾸 사실관계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할 때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냈다고 하는 공문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뭔가를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근데 식품연구원이 완주로 그러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지를 매각을 해야지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매각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사들여서 활용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도 변경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방법, 또 식품연구원이 추진한 방법은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2014년 3월, 5월 이렇게 보냈던 공문을 보면은요,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란 회의록에 보면 용도 변경 필요 기관은 국토부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 추진이라고 돼 있다라는 걸 명시하면서 지방 이전 시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 이런 표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성남시 공문을 보내면서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거론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괄호를 해놓고 공공기관의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활용 계획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부지를 누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걸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식품연구원이 공개 입찰을 했는데 매각 절차에 들어갔는데 8차례나 유찰이 됐어요. 그러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 2월에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계약 맺기 바로 직전에 식품연구원이 지구단위 개발 위반 제한자 자격으로 성남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니 용도 변경을 해 주십시오라고 성남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 사이에 김인섭이라는 사람, 한국하우징이나 이런 개발회사가 들어간 거고요. 그 계약 주체도 식품연구원하고 토지 리턴자 계약을 맺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아파트 못 지으면 우리가 다시 토지 되사줄게라고 해서 이 개발 사업자한테 토지를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성남시가 이거를 압박으로 국토부가 그걸 매각하고 빨리 갈 수 있게 조치하고 협조해달라고 하는 걸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 그걸 과장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지적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매각하고 난 다음에 거기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식품연구원이 요구해가지고 지은 거고 그 개발 사업자가 로비를 하면 식품연구원하고 얘기를 했다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상천외하고 당군 일에 이런 용도 변경 사례가 없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아마 간단히 추가해서 답변만 근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마 반박을 짧게 좀 좀 해드려야 부탁드릴게요. 될 예, 것 좀 같아요. 짧게 왜냐하면 이건 부탁드릴게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11월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질의를 합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요청이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날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시에서, 다시 말해서 성남시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얘기인즉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것이 아니니만큼 성남시에서 그걸 따를 의무가 없다라고 분명히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 판단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뭐 검찰이 다시 상고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언제 나올지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뭐 통상적으로는 3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뭐 절차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관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 받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느 변호사를 붙들고 물어봐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항소심 끝나고 난 다음에 대법원 판결 나오는 건 뭐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무리 선거법 사건이라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이 바로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10건 중 한 8건이나 9건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도록 돼 있는데 안 지킨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 그러니까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만 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대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뭐 전원 합의체로 갈지 안 갈지도 결정해야 하는 과정도 네. 있을 거고요. 그런 거 감안하면 대법원 재판관들이 다 심의까지, 대법관들이 다 심의까지 끝나기 위해서는 3개월은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당장 어제 이제 재판 끝나고 바로 산불 현장을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 앞으로의 행보 말씀드리기 전에 대법원에서 3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63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은 확실하게 이 633 원칙을 지켜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작년 말에 이 633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따라서 예. 그 대법원의 수장이 그같이 발언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절차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절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7일 이내에 상고장 내면 되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받고 검찰 측에 다시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급박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 형사소송 상고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법률심, 법리관계를 지금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대법원이 시간을 3개월이나 걸릴 것도 없다. 빠르면 한 달 이내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대법원에서 3개월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한숨 돌렸죠. 한 고비 넘겼는데, 그러나 지금 작은 산을 넘어간 것에 불과하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5개 재판에 8개 사건, 그리고 11가지인가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고비를 앞으로, 이 수많은 산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지난한 숙제다. 그리고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만 지금 한 고비만 넘었을 뿐이지 이제 위증교사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굉장한 위험한 사건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헤쳐나가기 어려운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사법 리스크를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와 매달리지 말라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냥 넘어서시면 돼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가 나오면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라고 뭔가 입증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또한 착각이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상고해가지고 상고 기각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거 2심 판단 문제 없다고 결론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지가 더 강화되잖아요. 이번에도 선거법 2심에서 무죄 나오고 나니까 더 이재명 대표 입지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모든 걸 다 이재명 대표 탓이나 이재명 대표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뭔가 정치적으로 다시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이다. 그걸 벗어나서 국민의힘이 챙겨야 될 일부터 챙기는 게 순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검찰은 정치적 그 목적을 가지고 기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도 선택적으로 한 거고요. 윤석열 정권 내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됐습니다. 그 비단 김건희 여사가 제일 몸소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법 집행하다가 결국은 그것 자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먼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선고 기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4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사실상? 그렇죠. 그 퇴임까지요? 그렇죠. 예. 예. 그 문영배, 이미선 두 분 예. 퇴임까지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예. 뭐 2주 이내에는 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제가 적시하기에는 뭐 제가 취재력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안이 상당히 철통 보안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정확한 날짜를 예측한다는 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제가 볼 때 지금 심리는 끝났는데 변론은 끝났는데 지금 평의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거는 결코 통상적이지 못한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결국 헌법재판소 자신이다. 결국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사실 사실관계에 대한 변론, 심리를 치밀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평의, 즉 논의 과정이 길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 핵심 증인에 대한 심리 절차를 조금 더 꼼꼼하게 했었더라면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 논의를 벌이고 있을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를 해야 그다음에 법리가 적용되고 법리 적용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관계가 지금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조속한 진행에만 매몰된 나머지 조속에다 받침을 하나 달면 졸속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졸속한 재판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어찌됐든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렇게 고통에 찬 평의 절차, 논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헌재에서는 오늘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합치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합치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의 쟁점이 5가지나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대 의견이 제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절차적 문제에 관해서도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다 일일이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어느 부분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4월 첫째 주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는 4월 둘째 주 간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4월 첫째 주
더 넘어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민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거든요. 문인 140여 명이 그 빨리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입장 낸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공감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밤잠 문인들도 글 한 줄이 안 써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계속 시간을 늦춰가면서 방치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타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변수라고 하면 4.2 재보궐선거가 지금 걸려있단 네. 말이에요. 선거 직전에 선고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에는 결정을 부디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네. 헌재를 믿고 신뢰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절차적 공정성을 다 해소를 일단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석방됐죠. 한덕수 국무총리 다 탄핵 기각을 했잖아요. 이제는 헌재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만 내놓을 때가 됐거든요. 그 판단이 너무 늦어서 헌재를 불신하는 국민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헌재 재판관들한테 꼭 바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